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KBC 광주방송은 빅데이터와 지역 주민 평가를 기반으로 광주 전남 18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반기 국회 의정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네, 그 결과 광주 광산구갑의 이용빈 국회의원이 종합평가 1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이용빈 국회의원 그리고 김대현 위민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초선 의원으로서 종합평가 1위라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우리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 많은 선배분들도 계시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초선으로서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 진심으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늘 방송에 좀 자주 나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또 이렇게 KBC 광주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서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무엇보다도 민심의 대변자 역할에 소홀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서 늘 현장에서 경청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점들을 많이 높이 평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이제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가 더 높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해 주길 바라는 마음들, 열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잘하라는 그런 요청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민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가 결과를 보니까 대국민 소통과 지역 주민 평가 부분에서 다른 의원들보다 좀 점수가 높으시더라고요. 원래부터 좀 소통에 좀 중점을 두셨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그 어떤 거리감을 좀 좁혀주기를 바라고 또 문턱이 더 낮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동안의 지역민들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특히나 개인 미디어 방송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의원실에 공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역에서는 골목골목의 현장 상황을 직접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다는 점들이 많이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현 원장님, 네. 저희가 이제 소통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정말 필요한 게 소통인데 그런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자, 일단 이제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각종 지표에 나와 있는 걸 본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기관 중에서 신뢰도 최하위가 국회예요. 그리고 전체 직업군에서도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의원님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국민들을 대변하는 자잖아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민심이 괴리되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 그다음에 분노, 허탈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대신해주지 않는데 항상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그래서 소통은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정치를 업으로 하고 담당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 말씀하셨는데 그 4서 3광, 4일은 서울에서, 3일은 광산구에서 네.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전반기 때는 제가 당 지도부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방역 조치 때문에 사실은 아마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을 만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라는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지역민들을 1대1로 만나는 그런 만남들을 계속 해왔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민들의 욕구가 본인의 어떤 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정치가 잘 개입해 주길 바라는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전반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이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그 초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저는 이제 다른 17분의 국회의원분들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환경이 거의 비슷했으니까요. 특히 그때는 우리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옹호해주고 더 잘 국민들께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프고 가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좀 대변하는 목소리로 보여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서운하셨지 않았을까. 또 특히나 이제 지역 행사나 지역의 단체들을 자주 만나서 그분들의 고충을 많이 전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전반기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일상 회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금방 잊어버리시고 아니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동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하반기 후반기에는 아마도 국회의원들이 거의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4서 3강을 꾸준하게 지킬 텐데요. 4일은 서울에서 3일은 광주에서 의정 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력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전반기 어려웠다 말씀하셨지만 입법 활동 참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특히 공동법안 발의 부분에서 이제 20점 만점을 받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공동 발의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특정한 법안이 특히나 지역민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되거나 이런 법안들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문자 폭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적극적으로 법안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 발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의원들 간에 공동의 관심사 영역들이 많으면은 공동 발의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탄소 중립 특위에 참여하고 또 을지로위원회 그러니까 민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함께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으시고 또 제가 장애인 문제 또 자전거 문제 그리고 반려동물 문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관심 영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적극적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 발의 참여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는 상임위가 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고요. 네, 지금 후반기에는 상임위가 바뀌셨나요? 후반기는 이제 그러한 R&D 이주의 정부 정책을 함께 견제하고 또 광주에 많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특히 그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저도 이제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R&D를 산업 영역에서 또 펼쳐가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특히 산단이 많이 집중돼 있는 제 지역구 특성상 반드시 산업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굉장히 액션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나 예산에 관여하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지역의 산업 발전이 이제 무엇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좀 잘 견제하고 그 과정에서 특히나 저희 뭐 평동산단이라든지 하남산단 그리고 에너지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들이 좀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네.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이제 좀 민주도시 광주에서 잘 사는 도시 광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후반기에도. 네네. 김대현 원장님,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반기에는 여당이었으나 이 후반기에는 야당으로서 인연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힘도 들겠지만 정말 필요한 역할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야당일 때 사실상 민주당이 좀 강했죠. 그러니까 여당일 때는 또 여당이다 보니까 14대 정부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런 걸 못했고 약간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여당을 했을 때 지역구 예산이라든가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데 좀 쉽고 야당일 때는 이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다만 의원님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튀는 거는 야당일 때 더 튀더라. 그런 점에서 야당으로서 이제 빨리 좀 전환을 하셔가지고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이제 강주 전남에 18명의 의원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용빈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우정평가에서 1위를 하셨으니까 나와주더라도 그 지역 현안에 강주 전남을 자꾸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강주 문제 따로, 전남 문제 따로 이렇게 해서 죽도밥도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주 전남 하나라는 상생 모토를 이야기하셨으면 모여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정말 이거는 같이 밀어붙이자 해서 대여 투쟁한다거나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 다시 여당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호 공약하고 제1호 법안이 광주 공공항 이전 특별법 최근 송각석 의원하고 함께 발의한 내용인데 민주당 당론으로도 채택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광주에서 이제 첫 회의를 할 때 이 군공항 이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좀 강하게 천명하셨고요. 뭐 지난 시기에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도 공약 1호 공약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제 뭐 윤석열 정부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전향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가는데 정치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호남 정치력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민생입니다. 민생을 잘 해결하는 정치를 국민들은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호남 지역의 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군공항을 어떻게 이전하고 그리고 군공항 이전 그리고 이후에 이 지역 발전을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를 상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려내는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송갑석 의원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가 이제 군공항 이전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국방위를 가야 되는데 제가 산자위를 지원하면서 송갑석 의원이 통 크게 본인이 이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국방위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잘 지금 이제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에서도 이제 지난 수일 전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히 제가 현재는 우리 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공항 이전 문제를 우리 당 차원에서 붙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요. 특히나 대구 경북의 통합 신공항 문제와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같은 스텝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에 동의를 했고요. 이것을 하나의 법에 담을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좀 모색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억지 춘향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각 따로 달려가되 꼬리는 함께 하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론을 통해서 반드시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의원총회 때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국가가 주도해서 공공항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영 원장님은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같이 하던 것들이 네. 공공항 이전이 사실은 이제 각자 도생하자 하는 상황이 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군공항 이전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가 군공항 이전 문제였는데 지난 대선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동시에 이 군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하겠다. 국가 주도로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국가 주도는 뭐냐면 정부 지원, 국가 지원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현재 그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기부 대여 방식. 그러니까 강주시가 이전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나중에 현재 부지를 국방부로 받아서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조 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지금 계속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 이 논쟁만 가지고 10년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 주도로 한다, 특별법을 만든다 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는 특별법은 저는 통과될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주만 군공항 이전한다면 좀 어려운데 대구 경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특별법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 부지 284만 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밑그림이 안 그려졌어요. 근데 대구시는 이미 그려놨거든요. 강주 같은 경우는 그 넓은 부지에 국제 스마트 시티 뭐 건설한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내용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강주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주도로 한다고 했지만 국가에서 100% 이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각 이전 비용에서 적절한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 준 거거든요. 이 특별법이라는 게. 그러면 이전지 이 248만 평을 이전했을 때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공공부지 빼고 나면 실제로 한 170만 평 정도가 안 되는데 이걸 아파트를 질 건지 아니면 뭐 산업단지를 올 것인지 그러면 그거를 평당 얼마에 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산들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진다면은 또 강주 시민들이 난리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그것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다 못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100%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훨씬 대구시가 먼저 갖고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강주시에서 지난 그 이용섭 시장 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략하게 나왔어요. 이 부지라는 게 어마어마한 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강기정 시장 호에서는 여기에 대한 TF팀을 공무원들 중심으로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강주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거를 강주 전남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거는 관철해야 한다. 이게 바로 강주의 새로운 신지도가 그릴 수 있는 큰 사건이다. 그래서 공공항 이전을 자꾸 특별법 이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맞춰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의원님께서 이제 지난 10월에 그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로 이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을 이제 대표로 발의를 하셨는데요. 내용을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우리나라의 현재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과 관련한 제도만 좀 법안으로 확보돼 있고요. 이렇게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해서 집단 피해 소송과 관련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카카오 피해 구제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정보통신망의 이용 과정, 특히나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람 대량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만약 이것을 민사소송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피해 보상을 받는 규모가 예컨대 뭐 10,000원, 3,000원 뭐 이런다고 한다면 아무도 이 피해 소송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전체 숫자로 보면은 예컨대 100만 명이다. 그러면 엄청난 규모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 것이죠. 소송이 성공하면.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률을 통해서 의도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만약에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특히 플랫폼 기업이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굉장한 노력을 할 겁니다. 특히나 소비자들의 어떤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다시 말하면 소비자 권익을 맨 앞에 세우게 되고 기업의 이익은 바로 그 다음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저기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걸 중점적으로 지금 다루고 계신? 네, 이미 이제 공법단체 설립과 관련한 법안은 통과가 돼서 세 개의 공법단체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법안들을 추가로 제가 발의를 한 상태고요.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5.18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말하자면 전과자가 돼 있는 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광주 시민들이 계세요. 이분들로서는 재심을 청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명예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관련한 것이 5.18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막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80년 5.18 당시에 다양한 형태의 법안 전과자로 바뀌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컨대 뭐 절도, 갈취, 뭐 방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형사 범죄로 불명예를 안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재심 청구의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거는 아마도 이제 5.18과 관련한 광주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해결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법안을 좀 만들었고요. 또 지금 출범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나 또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또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 이 세 개 공급단체가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회원들이 그분들이 총회를 통해서 모여서 직선제를 통해서 대표를 뽑기가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의원들이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이러한 대의원 제도에 의해서 회장을 뽑게 되면 일부 직선제를 원하는 또 회원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이렇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그러한 선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뭐 어떤 법안 있으실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가장 중점을 둔 관심 영역이 장애인과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자전거 정책,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줄여서 장자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공통점은 뭐냐면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께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행복할 수 없다. 또 자전거를 많은 분들이 타면서 자전거를 탈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래요. 또 특히나 반려동물이 우리의 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 반려동물을 애호인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실히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뒷받침하는 법안을 만들어주면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이야기들 합니다만은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살다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지만 나라가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 우리 도시, 우리 사회가 이런 장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장애 도시와 관련된 법안들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그 장애인과 관련된 무장애 시설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국가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좀 제공해 주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 중이고요. 장애인분들께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수혜적인 복지 행정과 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기사업법, 또 도시가스법이나 방송법 등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취약계층들에게 이러한 어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감면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통신요금 감면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많고 또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아는데 관공서에 자기가 직접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시민들은 그런 시간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관공서가 직접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민주당 1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시작을 18명 모두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분은 무소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주당 내에서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3번이나 도전했지만 성공을 못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호남 정치력이 이대로 약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자기적으로 어떤 결정해 가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호남 지역이 최고위원을 선출직 최고위원을 못 만들어냈다는 거는 그만큼 정치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최고위원에 도전하느냐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하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 호남이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지역민들이 새로운 사회 혁신 또는 새로운 정치를 원해서였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갈무리 되면서 민주당의 어떤 개혁의 바람이 좀 불고 이렇게 해서 초선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한 정치력을 좀 더 강고하게 확보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자기적으로 예컨대 뭐 호남 최고위원 한 사람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분이 그런 최고위원 역할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스스로의 이제 문제이고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큰 몸살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모든 정치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이겠죠. 이것을 지역은 그러니까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지역의 정치력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가 필요할 테고요. 그런 점에서 다음 이제 전당대회나 또는 뭐 대선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서 지금의 초선 의원들이 이제 지나간 날들을 조금 성찰하면서 정치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김대현 원장님은 그 호남 정치력 약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40%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투표로 최고위를 뽑는데 1등부터 5등까지 강주 전남 출신이 안 된다는 것 자체도 산술적으로 안 맞잖아요. 두 번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물의 문제인지 아니면 강주 전남 의원들이 정말로 강주 전남의 최고위원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게 부족해서는 의지가 부족한 건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수도권 중심의 이제 의원들이 활동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여론들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좀 깨지든 아니면 부각되든 뭔가 액션을 하고 알려지기보다 동네에서 혹시 그 지역에서만 대장 노릇을 하려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당선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각 그 수도권처럼 치열함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게 좀 사실 정치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강주 전남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그 아프게 다가왔던 거,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제발 동네에서 대장 노릇 그만하고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정부에 맞서서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좀 가져와 봐라. 이랬을 때 지역민들이 그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출신 최고위원 투표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다 꼴찌를 하고 강주 전남에서 좀 표를 몰아주라면 강주 전남 사람들도 이제는 안 몰아주거든요. 그게 이번에 송갑수 의원이 최고위원이 실패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이제 그 강주 전남 의원들의 의지력 부분, 두 번째는 그 출마하는 후보자의 자생력, 이 부분도 저는 있다 보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을 벗어난 의정 활동이 결국은 호남의 정치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말고 전국을 상대로 정치력을 해야 된다. 네. 국회의원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이용균 의원님,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했던 게 대통령이 해외 나가시면 좀 불안했는데 이번에 4박 6일 순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가장 그 집중하고자 했던 것이 실수 안 하는 거였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실수들을 해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고 우리 대통령이 왜 저런 정도밖에 안 될까? 그 과정에 또 이제 이태원에 12구 참사도 발생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정치를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 일반의 마음일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순방을 나가면은 뭐 어린애를 강가에 내보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국민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극도로 뭐 조심하고 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과정 자체가 이제 산무 외교가 됐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너무 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없었냐?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는 평가가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뭐 일본 총리가 진정성 있는 사과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외교의 성과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가장 바라고 있는 이 IRA 관련해서
성과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 산무 외교다 이렇게 평가할 거고요.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는 점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MBC를 배제한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실과 인연이 있는 기자들만 몇 사람 불러다가 대통령기 안에서 이렇게 긴 시간 환담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보도된 걸 보면은 대통령의 언론관이 도대체 어느 시대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참 한심하고요. 또 특히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은 언론을 줄 세우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태도로 보여져요. 참 윤 정부가 후한무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이 아시아 외교에 굉장히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신남방 외교 그리고 또 북방과 관련해서도 신북방 외교를 해서 전반적인 외교의 어떤 큰 틀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채워가는 방식으로 순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점들이 참 아쉬워서 지난 정부가 해왔던 여러 가지 공들을 너무 많이 덮어버리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지속성 있게 좀 이어가는 행보를 좀 보여줘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심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신 보도에서는 이 한일 회담 그 성과를 뭐 거의 참담할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도 우리가 모르고요. 보도 자체가 이제 안 되니까요. 특히나 일본이 이제 2019년에 경제 보복을 하는 것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말하자면 종료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은 사과도 안 했는데 우리 정부가 또 지소미아를 다시 원상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의원님께서 비판을 해주셨는데 여당에서는 뭐 한국 외교의 동맥경화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성찬했는가요? 지금 상당히 코미디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순방 나갈 때마다 조마조마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바로 직전에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경우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한미일 정상회의 아세안 국가들을 계속 면담하느라 바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안 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실수할까 봐 아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의 정상들이 안 만나준 건지 이것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영부인이라는 분이 세계 정상들이 영부인 만찬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만찬 참여도 않고 혼자 개인 일정 하려면 이거 나들이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그래서 방금 그 국민의 입장이 좀 코미디를 말씀드렸고 바이든 대통령께 한미 정상 간의 그 이야기 중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자동차와 배터리, 전기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IRA 이야기하셨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그 전기 자동차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않냐. 미국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이거 주장해야죠. 우리가 1년에 한 10만여 대를 전기자동차를 수출하는데 지금 경제 활동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정상과 미국 정상이 만나며 저 이야기 하겠지. 근데 안 오고 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안 들어주더라도 야,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한국을 왜 배제시켰는지 항의를 했다. 이것만 나와도 성과거든요. 두 번째는 2년 전에도 그 한미 정상회담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서서 48초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일본 수상과의 면담도 30분 했는데 과거사 문제는 하나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교는 더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번 외교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 뭐가 있느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건데 그리고 영부인은 패션쇼 논란이 일으켰죠.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 낀 거 논란이 됐죠. 도대체 여당이든 야당이든 외교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 팔짱을 낀 게 잘 됐네, 옷차림이 어쩌네 이걸로 좀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교적인 성과도 못 냈고 국내 정치인들도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좀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교적인 성과 중에 한중 회담 네. 했잖아요. 시진핑
국가주석 만났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요. 그 한중 회담 전에 한미 회담을 했잖아요. 한미일 회담을 했잖아요. 한미. 이때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프놈펜 선언을 냈어요. 네. 독자적인 이제 인태 전략이라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데 이것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때 썼던 전략을 일본에서 받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받은 거거든요. 이 말 뜻은 뭐냐면 해양 세력끼리 대륙 세력을 견제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해양도 대륙도 아니잖아요. 겹쳐 있잖아요.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그걸 미국과 중국과의 그 갈등 속에서 항상 줄다리기를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편이야 이거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미 동맹을 강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왜 일본을 끼워 넣었으며 그다음에 지금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그걸 몰라서 선언 안 하느냐. 중국의 입장도 있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교인데 역대 어느 정부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자랑스럽게 그 인태 전략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잡이 역할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외교의 기본 ABC를 모르고 한 거 아니냐.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사고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그런 상태에서 한중 회담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워딩이라든가 태도를 보면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 많잖아요. 이미 한미 회담에서 너희 중국을 견제하겠다 해놓고 나하고 면담에서는 언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네. 의원님 보시기에 그 한중 회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말의 성찬은 뭐 충분히 즐길 수 있겠죠. 특히나 뭐 자유, 평화, 번영 이런 뭐 이야기들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한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진핑이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이 받아들이면 뭐 함께 하겠다. 네. 이런 건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마치 중국이 우호적으로 대한 것처럼 이것을 꾸며서 국민들한테 속이는 거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뭐 25분 동안 회담을 했다는데 회담의 성과가 고작 그런 정도라면은 저는 이제 외교를 위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대통령이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참모들이 뭐 잘 준비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가 국격이 식민지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선진국으로 막 진입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가장 강력한 실리 외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한쪽에 줄을 서거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걸 해야 될 때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저는 되게 뭐랄까 화려하게 하고 오실 줄 알았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수수하게 하고 오셨네요 오늘. 제가 생각보다 평소에는 정장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어쩌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사가 좀 나서 그렇지.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어쩌다 기사 그 얘기는 일단 시민 언론을 뭐 표방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매체 민들레랑 유튜브 채널 더 탐사에서 그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155명의 명단을 포스터 형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족들 동의를 받지 않고 이름을 공개를 해서 지금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전 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네. 유가족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저도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 언론사가 유족 동의 없이도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강행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민들레와 더 탐사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말들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 언론 보면은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는 그 희생자들 자국민들 포함해서 이렇게 얼굴이나 사연 이런 거를 다 공개를 뭐 유족들 동의를 받고 취재를 했겠지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민들레와 이런 더 탐사의 경우에는 유족의 사연을 취재한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명단을 공개했을 뿐이고 네.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와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의 역할이고 책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네. 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나라 경우 뭐 복귀를 해봐도 예전에 삼풍 붕괴나 뭐 세월호 이런 거 등등 사회적 참사가 많았는데 그때도 이름 뭐 얼굴 사연 이런 것들이 취재한 얘기를 뭐 기사를 쓰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참 답답한데요. 네. 이렇게 국가적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는 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려고 하고 땅이 좀 사안을 뭉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뭐 말씀하신 상풍 백화점이나 뭐 이천 냉동고나 뭐 세월호 참사 때는 정부가 나서서 희생자의 사진, 뭐 영정과 이름을 모셨잖아요. 근데 네.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쓸데없는 정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태도를 좀 이해할 수 없기도 합니다. 왜 공개를 안 하려고 할까요? 정부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좀 뭉개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안의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네. 뭐 책임자가 있다면 또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네. 알고 추모하고 그리고 잊어갈 수 있는데 저는 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슴에 진정으로 추모하고 묻어가기 위해서는 네.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에 맞춰서 저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6시 50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하셨는데 공항에서 그 환영 나온 이상민 장관한테 악수를 하면서 고생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하실 때는 어깨 이렇게 두 번 툭툭 그렇죠. 치고 나가셨고 와서는 고생 많았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또 이제 다시 한번 환장할 노루심을 느꼈고요. 네. 이 참사에 대해서 네. 누구보다도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거든요. 네. 이 행안부 장관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다라고 오히려 격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곳은 네. 장관의 어깨가 아니라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네.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시선이 너무 내 사람, 내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푸놈펜에서 그 심장병 앓고 있는 14살 소년 비공개 방문이 뭐 논란이 됐었는데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빈곤 포르노다 이렇게 뭐 홍보수단으로 사용돼서 안 된다 가난과 고통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빈곤 포르노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네.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곧잘 자극적 어휘를 만들어 붙이거든요. 그게 네. 또 기사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대한민국 영부인이 타국을 방문해서 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상황 자체야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사의 행보를 빈곤 포르노라고까지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염증을 느끼실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빈곤 포르노 발언에서 뭐 망언 참사다, 뭐 정치 테러다, 미투 정당 민주당답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던데 뭐 이런 비판은 뭐 정치니까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어제 또 예결위에서 나온 발언인데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빈곤 포르노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모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무라는 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아니 근데 대한민국 국모 아니냐? 근데 국모한테 이런 인격 모독이나 정치 테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로 과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또 일일이 네. 모두가 나서서 대응을 하는 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다음 혹시 총선 공천에 뭐 네. 이런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일까? 뭐 하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당도. 지금 김건희 여사 옹호하는 게 뭐 공천 신경 써서 그런다고 보시는 면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상황은 좀 너무 서로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권이 있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냥 대통령 부인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게 안 보시는. 네. 네.
그 김건희 여사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팔짱 낀 것도 논란이 됐던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모든 행보가 이렇게 네. 주목을 받고 또 국회에서는 더 많은 말들을 붙이고 있어서 네.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로만 몇 날 며칠을 또 보내고 있는 그 이 상황 자체가 조금 네.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저께 서울행정법원에서 고 박원순 시장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희롱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이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그렇게 잘 알진 못하지만 그 정도의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한테 보낸 그 텔레그램 메시지 보면은 뭐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크크크 뭐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박원순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니 그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성희롱인 거냐, 서로 뭐 좋아했으면 좋아한 거지라는 입장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문자 몇 개를 네. 그렇게 부분적으로 공개한 변호사가 일단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어휘를 써서 이렇게 욕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참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제 제 페이스북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제가 조문을 거부했었기 때문에. 자, 이 문자를 봐라. 이 꽃뱀이지 피해자냐. 그러니까 류호정 너도 책임져라. 이런 종류의 댓글이었는데요. 네. 저는 이 변호사가 좀 네. 뭐 언젠가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고인이 이제 떠나셨기 때문에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 결정 정도를 가져야 그나마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 공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공격했으면 좋겠다. 일단 근데 문자를 공개한 거는 2차 가해 뭐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 문자 내용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지지자들 쪽에서는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그 내용 자체도 이게 성희롱에 있었다는 근거를 깨기에는 그게 뭐 큰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애초에 주장을 그 2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연애가 가능할 거다라는 전제 혹은 연애했어야만 한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이 문자를 바라봐야 그런 뭐랄까 종류의 주장을 할 수 네. 있다고 보거든요. 60대 상사가 밤늦게 연락을 하면 그냥 잘 시간에 연락을 하신 거지. 네. 먼저 연락을 씹을 수 없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 보니 그 노트북에 수치심을 가해자에게 뭐 그런 문구를 붙이고 다니시네요. 네, 이제 제가 강간죄 개정 대표 발의자여서 붙이고 다닙니다. 그 의원님 개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했던 건데 그 국회 본회의장에 뭐 짧은 원피스에 운동화를 신고 등원하고 뭐 국회 그 본청 앞에서 등 파인 뭐 보라색 원피스 그 타투한 거 상당히 뭐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관종이냐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아니다 뭐 그런 비판 지적도 많았는데 그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다라고 응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런 거는 뭐 어떤 건가요? 저는 정치가 네. 사회적 약자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타투법 같은 경우도 수십 년간 그 불법의 영역에서 많은 어떤 갑질과 부당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지냈던 네. 뭐랄까 타투이스트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목소리를 이렇게 공론장에서 내지 못하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민들을 위해 대변하는 일들을 제가 그런 네.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엄청 비판이랑 뭐 논란이 됐었는데 힘들거나 아이 괜히 했다 뭐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당시에? 사실 이제 타투 네. 기자회견 이후에 댓글이 하나 기억에 남는데요. 네. 이제 본인이 어떤 그 반영구 화장 쪽에서 네, 종사한다고 하셨던 분인데 제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음에 남더라고요. 다른 수많은 악플들보다 네. 그 말이 오히려 이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게 타투 뭐 문신이라고도 하는데 대법원에서 의료 행위로 그 확정 판결이 나가고 지금
의료법에 따라서 하는 게 금지인데 뭐 이렇게 타투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화를 시키자 뭐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이고 관련 법안도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근데? 현재 이제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단계이거든요. 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네네. 법률이고요. 얼른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법안이 발의된 지 꽤 됐는데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양 당의 대선 후보 공약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법안이 지금 토론이 되고 있지 않아서 네, 그 보건복지 분들께 네.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계속해서 이게 말씀드리고 뭐 있습니다. 타투 법안도 그렇고 저 의안정보 시스템 보니까 의원님 발의하신 게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등등 해갖고 사회적 약자 관련한 법안들을 많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좀 전에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양 거대 정당 사이에서 정의당, 류호정이 갖는 한계 같은 게 좀 있을 텐데 어떠신가요? 뭐 제가 이제 50건에 가까운 40몇 건의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를 네. 했고 절반은 아마 노동 관련 법률이고요. 말씀하신 뭐 하도급법 같은 네. 경우는 중소기업의 어떤 권리를 위한 네. 법률입니다. 사실 뭐 청년이라서 뭐 나이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곤란한 순간들이 있지만 어떤 때 가장 곤란한가요? 나이 뭐 가끔씩 때문에? 이제 반말을 막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일 거라는 어떤 상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본회의장 같은 곳을 들어갈 때 이곳은 의원만 들어갈 수 의원님만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네,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지만 그건 아주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교섭 단체인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비교섭 단체이고 또 6석이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점이 조금 힘들고 또 비교섭 단체여서 뭐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뭐 본회의에 어떤 내용을 다룰지 하는 주요 뭐 현안 일정들에서 네. 비교섭 단체는 빠지다 보니 그런 것이 오히려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 한계도 뭐 분명 있을 텐데 보람을 느꼈을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하나 좀 말씀을 해주시죠. 물론 성과가 났을 네.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 관련된 뭐 종사자라든지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바뀔 것이 이렇게 손에 잡힐 듯 보일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요. 정치를 계속 하실 건가요? 계속 해야죠. 네. 지금 뭐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뭐 류호정의 뭐 자산, 장점, 강점 그런 게 있다면 뭐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네. 좀 빚진 데가 적은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빚진 데가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있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국회로 들어오면 조금 관계를 생각해서 지적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네.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뭐랄까 당원 그리고 지지자 뭐 시민들 외에는 빚진 곳이 좀 적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눈치 보지 않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뭐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적고 내일이 수능인데 수능 후배들한테 뭐 격려 말씀 겸 마무리 말씀 듣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모든 역량 실수 없이 펼치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안전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